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본색입니다. 오늘도 진행은 정치평론가 정계환인 제가 맡습니다. 백운기 앵커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스픽스의 공식 견해를 커뮤니티방에 올려놓고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들을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4,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서울 출마는 절대 없다던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 마지막까지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세간은 불법 쪼개기 후원 아니면 부산시장 출마를 전제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진심이 무엇이든 사실이 무엇이든 결론은 버킹엄 불출마입니다. 이재공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로 옮겨갔습니다. 화답이라도 하듯 김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여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국민 욕을 먹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70%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눈높이인지 다시 한 번 더 국민에게 질문을 하는 아침입니다.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된 중진 불출마 행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으로 총선을 맡게 될지,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대처를 할지 폭넓은 이야기 전문가 패널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대 정신연구소의 김두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정치평론가라고 자청하는 분입니다. 박진영 박사수리 오생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옛날부터 떠 있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민주진영, 박진영 TV 요즘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회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4만 명 살짝 넘었습니다. 예, 4만 명 넘으면 출마하면 바로 당선입니까? 4만 명 정도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답니까? 어떻습니까? 늘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가출이라도 하겠습니다. 네. 출마 대신에 가출한다. 네. 혹시 출가를 하시는 건 아니죠? 뭐 불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개종하셨고요. 네. 그게 뭐 자랑인지 어쨌든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님도 요즘 뭐 출마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죠? 예, 고비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윤리심판원을 징계가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총선 출마에 지장이 없는, 그리고 감점 요인이 없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검증위원회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습니다. 12일 정도 후보 검증위원회 그 결과를 또 지켜봅니다.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있고요. 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고비고비의 그 상황에서 단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너무 거듭하게 대답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 애드립으로 이렇게 되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마음속에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평소답지 않게 그 이야기 깔아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는 좀 막 애처롭기도 하고 꼬압을 애내기도 치고 하고. 진행 왜 이렇게 해요? 아니 진행자 왜 바뀌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또 호통을 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게 아니고 근엄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그런
하나하나 이 생각들이 유권자 여러분께 잘 닿길 바라고요. 김두수 대표님은 지금 혹시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 많이 안 받습니까? 뭐 중간에 제 아는 분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이번엔 마지막 기회 같은데 안 하냐. 근데 뭐 지금까지는 출마 준비를 한 적도 없고 출마 생각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워낙 운적 요소가 있어서 누가 뭐 등 뛰밀면 할 일은 있겠지만 제 스스로 출마를 향해 걸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출마 의사가 예. 없고 어쨌든 뭐 압력 중에 예.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출마 압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출마 압력은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으로부터 터져 나가는 건가요? 일단 압력이라 하면 예. 외부에서 예. 안을 자극하는 게 압력인데 예. 압력 중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압력은 출마 압력이랍니다. 출마 압력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존재 이유가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뱉어놓은 말들을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 좀 성찰하게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도 늘 던지는 질문인데요. 저도 똑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현실 정치에 가면 늘 바뀌더라. 이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질문 스스로 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정치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으로 한정되어진 것 자체가 예. 국회의원 특권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현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정당의 압력도 행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당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도 박탈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문석 박사님 이렇게 뵈면 네. 양 박사님은 강하다 이런 비판 또는 뭐 약간 불편하다 너무 강해서 태쪽 같아서 오히려 정치에 맞지 않다 이러지만 네. 하나같이 양 박사님을 평가하는 이야기는 양 박사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현실 정치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원칙주의자. 그 다음에 원칙을 한번 세우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이것이 오히려 현실 정치에서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갑자기 나를 탈레반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에 다양한 정치의 그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권력이 바뀌면 오히려 권력의 바람보다 먼저 엎드리는 갈대들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중도를 포괄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나와 동행했던, 나와 동행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꼿꼿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양문석은 그냥 이제까지 나와 동행했던, 나와 생각이 같았던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맨날 중도 역풍을 두려워해서 중도층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우리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고 함께 어깨 걸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혹시 양문석 박사님께 호감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문석 박사님의 평가와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양문석 박사와 손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제가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양문석 박사님의 한결같은 올곧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혁신의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 당헌 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저 발언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말이 곧바로 김기현 당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 대표님? 제가 볼 때 이제 힘을 실으려면 불출마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어야 힘이 실릴 것 같고요. 보니까 용산하고 김기현, 장제원 사이에서 뭔가 큰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주고받고를 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용산이 주도해서 이렇게 강한 자기 사람을 심을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설사 그렇게 차출되더라도 나 김기현이 꼽고 싶은데 꼽겠다. 내가 구상하는 구도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용산이 양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 말까지 예산과 상특검 이런 부분에 김기현이 힘이 실려 있고 이후에도 이제 그렇게 갈 건데 다만 김기현이 상징적 조치, 그러니까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당대표를 물러나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가지는 않는 김기현 중심의 총선 이런 걸 예상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장제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가 이야기하던 대로 부산시장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본인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의문의 일편은 인요한인데 인요한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할 때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자기 딱 그만두니까 오다닥 이루어지는 건 바로 이런 정치권 내부의 어떤 대타협 그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저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실상 자신도 불출마를 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공격하지 마라. 왜 이렇게 뻘짓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거나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초선들이 나서서 하는 걸 보니까 좀 뜨악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초선의 혁신성 과연 저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은 윤석열 대통령 신기만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이 김기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타협됐다.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좀 황당무계한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대위원장 원희룡, 선대위원장 한동훈, 인요한, 공관위원장 정상명,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이런 썰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을 영남권이라든가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구태로 몰면서 좀 혁신해서 쳐낼 겁니다. 대신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친윤들이 진짜 득세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윤석열 당 만들기 프로젝트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들리고요. 결국 저는 김기현 대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 자리 받을 겁니다. 저는 총리급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라든가 그런 정치적 미래를 모색하지 않나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당 안팎에서는 결국 김기현 사태론으로 불거지고 이게 혼란상이 상당히 좀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장제원 불출마 기득권 내려놓겠다는 김기현 당대표의 설명, 이것이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서 통합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통합국면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다 쳐서 그럼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울 거지? 정말 신선한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 지망생들을 채울 거냐? 안 그러면 그 빈자리마다 윤석열 측근들, 검사들을 채울 거냐?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고요. 윤석열 하면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1차적으로 배신을 했죠. 그리고 단일화에 안철수 배신했죠. 그 다음에 출마 준비하고 있던 나경원 배신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 목 쳤죠. 자, 이렇게 일련의 정당 내에 있어서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요한 김기현하고 독대하면서 인요한 완전히 바보 만들어서 인요한 이제 털어냈죠. 그 다음에 핵심 공신 장제원 털어내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마저 털어내면 이제 누가 남죠? 주위에 정치인으로는 이철규 한 사람 남습니다. 이철규 한 사람 남고 그리고 밖에 있는 검사 출신들 그리고 현역 검사들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남는 거죠. 말 그대로 끊임없이 배신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었으나 결국은 그 배신의 부메랑은 본인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김기현,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게 당내 문제로만 던질 내용인가? 안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 70% 이상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정치적 장난질을 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 또한 이 부분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를 함부로 쓰지 마라.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늘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의 발언, 이런 발언들을 어느 국민이 믿냐고요. 마찬가지로 김기현 말도 또 한 번 장난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다선 중진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으로서 물러나면 그 이제 빈 공간에 과연 누가 올 것이냐, 좀 인재 발굴이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수혈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대로 결국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울 것이다. 혹시라도 그것이 윤석열 왕국으로 불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갈래 중에 어떤 길을 지금 국민의힘은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용산 윤석열 대통령 쪽도 머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전면에 앞세우거나 본인들 생각으로 사람들을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명품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이 뭔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쌍특검과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려면 김기현 체제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기현 체제가 비대위로 무너지는 형식으로 가더라도 김기현이 주도해서 만들거나 어쨌든 그 용산 윤석열이 주도한 뭐의 변화 같은 것, 사람을 채우는 것, 이런 건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기현 쪽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자신만만해요. 자기들은 총선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그 자신만만한 원인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박진영 그 평론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비대위가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비대위까지 가겠는가? 지금 상태로 보면 비대위로 가기에는 아직 스프르다. 이를 뭐 중순점에 또 한 번 파국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국이 없다면 김기현 주도의 어쨌든 이런 뭔가를 정비하는 이런 형식으로 선거 진영을 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태경, 부산 출신 정치인 하태경, 네. 그다음에 서병수, 그다음에 손수조, 이 세 사람이 어제 그제 이제 김기현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선거할 수 없다, 책임 정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연 김기현 때문에 지지율 답보 현상이 일어나는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윤석열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서 오히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한 5%포인트 더 하락하는 그 국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계속해서 사고치고 다니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홍어머처럼 김기현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태들이 현재 국힘당의 중진들의 태도이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또 초선들이 김기현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갈등들, 그 다음에 선수 갈등들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폭발점은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시점이라고 본다. 저는 그렇게.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이 하나 들어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올리고 직접 기자들과 만나 영상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거 잠깐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저런 발언을 몇 퍼센트 정도 믿으면 좀 일반 국민들이 저 내용의 어느 정도가 진실이다 이렇게. 정치인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하는 말도 좀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선당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단 한 명도 선당우사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석수가 이렇게 적은데도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캐비넷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저는 5공화국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공천 혁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관 인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치권에 20년 있으면서 예산국회 하면서 기재부 장관을 바꾸는 거 처음 봤습니다.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 고민이 없는 정권입니다. 그럼 뭐냐?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친한 사람들한테 장관 자리 나눠주는 거야. 전리품 나눠주는 것이 목적인 거고,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나라를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인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은 숫자 노름으로서 내가 장악하겠다는 뜻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입법을 하겠다, 국정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동안에 입법을 발표해가지고 야당과 마찰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입법은 오히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방통법 등 야당이 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놓는 것이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은 당위적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지적으로 보고요. 지금은 뭐 현장 정치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누가 총선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전술적 투쟁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저렇게 이제 다선 중진이 빠져나오고 빈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바로 제가 주제 전환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전히 신당 얘기를 하지만 신당 만들지 않고 혹시라도 국힘안에서 공간이 열리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로 가면 100석 이하가 아니라 7, 80석 밖에도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듣고 국힘의 그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총선 전국적 전체 다해서 국민의힘의 예상 성적표를 몇 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장식에 뉴스사이킥에 나와가지고 예. 지난달쯤에 제가 한 100석 언더를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밑으로. 100석 밑으로를 예상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저도 전해들은 것도 있어서 얘기했던 거고 예. 이번에 유출되었다는 결과가 사실 한 4주 된 결과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자료가 지금 유출된 거거든요. 네. 그 뒤에 부산 엑스포의 결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네. 그래서 뭐 어제자로 제가 들은 거 정량적인 것들 합쳤을 때 83에서 87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차립니까? 아니면 국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사님. 굿당은 차리도 신당 차리기는 힘들겠죠. 굿당은 차리더라도 신당 차리기는 어렵다. 네. 어떤 저는 의미입니까? 이준석의 그 과거를 보면 이준석의 현재와 내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종 정보와 첩보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가장 정확한 건 이전의 그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은 끊임없이 그 윤석열을 만든 자신이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윤석열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자 하는 욕망들을 끊임없이 드러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이준석은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공천 지분들을 챙기면서 말 그대로 국힘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총선 판국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끌어내는 게 이준석의 핵심 목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총선에 이기려면 용산과 김기현이 빠지면 된다. 이랬는데 일단 김기현은 빠지는 모양새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손을 놓으면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정치인들이 극적인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는 뒤엎어야 하는데 뒤엎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뒤엎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굴복을 하는 건데 이 굴복을 할 수 있게끔 이준석 그 대표가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굴복해야 될 조건들.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같은 걸 받아라. 그런데 최상병 사건 같은 걸 막 특검 받으면 윤석열 탄핵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그 중대한 위법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김건희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이런 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 이렇게 막 싸질러버린 이유는 당신 이거 못해. 그러니까 선거 때는 쑥게 내줄게 해봐 해서 윤석열이 그래도 굴욕게 이겨야 되니까 좀 했거든요. 뭐 여의도 그 역 앞에 가서 뭐 아침 90도 인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대강로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주도로 가는 거고 그 국힘의 지도부를 그 채우는 문제는 여전히 이준석 쪽이 아니라 그 김기현 쪽에 주도되는 이쪽에서 뭐 나름의 이런 것들을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진영 부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타협할 수 있다. 혹시 그 매개로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형체를 취하고 한동훈과 이준석 손잡고 국힘 총선 주도할 수 있다. 이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은 거죠. 예.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현찰이라면은 자신을 공천 주는 것과 자신에게 일부 공천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 그거 아니면은 안 움직일 겁니다. 서로가 이미 신뢰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민의힘에서 시뮬레이션 했는 결과 이준석 대표가 본 모양이에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었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몇 석 못하는 걸로 뭐 과반이 안 되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예, 걸로 예. 나왔다는 결과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영남에서도 6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엄청난 이 태평양 같은 이 큰 바다가 본인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다시 양두구역 하면서 윤석열 밑에 들어간다?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3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본인의 대권 가도라든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양무석 박사님도 영남 출신이고 하니까 영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진다. 그게 다 민주당으로 올까요? 안 오죠?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제3당한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율 속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싸울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비민주당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우는 사람으로서 영남에서 포지셔닝을 한다면은 웬만큼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박 제가 원장 좀- 이야기를 좀 이어서 질문을 바로 이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좀 예. 이제 그 이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냐라는 측면을 놓고 평가했을 때 아직까지 이준석이 자격이 안 되거나 대통령 후보감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 후보감이 없는 상황에서 영남 신당을 만들어서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제 저한테는 있었었고요. 두 번째, 저는 그 이준석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박진영 원장이 영남의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국 70% 그 특검 수용해야 된다는데 대구가 67%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 퍼센테이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김건희와 윤석열을 계속해서 별개로 보고 있는 이 대구 경북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은 두 가지 갈래로 시도할 것이다. 첫 번째, 국당이든 신당이든 차려서 국힘당과 당 통합을 하는 2단계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섣부르게 하는 이 경향이 있는데, 이준석이 집 나갔던 대통령 선거 과정, 울산에서 윤석열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횟집에서 윤석열하고 또 러브샷을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선 승리가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정치 이벤트라면 윤석열은 언제든지 그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사람이다라는 게 제가 윤석열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윤석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검사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데뷔하자마자 이준석한테 3번에 걸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이기면 너의 목을 칠지언정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이준석한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라 하면 윤석열은 충분히 꿇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28일 날 신당 장당이 아닙니다. 이준석은 탈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탈당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국당이든 신당이든 차려 놓고 다시 국힘당과 함께 지분 이 협상을 벌리면서 윤석열과 퉁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이준석은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이럴 가능성이 난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우리 대화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인데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정권을 상대로 한 개인이 이렇게 흔들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라는 것은 매우 묘하다. 또 세 분 패널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 과연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질문도 극과 극의 예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이준석의 특별한 기능, 기술 또는 역량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다들 미친 짓이다. 이걸 왜 안 받느냐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살폈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어제 저녁 오후부터입니다. 자,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접점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동의할 수도 있다. 특검법 거부해야 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우리 이제 저처럼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향방을, 그 다음에 우리 양무석 박사님처럼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평론하는 영역에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 소속이라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도록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요. 이 김건희 특검이 올라갈 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정권 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걸어놔야지만이 만약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총선 전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분화까지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권을 가지고 논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능수능란하게 드리블 해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꾀가 모자란 겁니다. 정치적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구상을 못하니까 이준석이 흔들리는 대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세요. 상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당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윤, 비명이라는 자리가 비어버리고 그걸 이준석이 혼자서 드리블 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이 역자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준석을 활용 또는 이용하면서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를 던져야 된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퇴진이라는 정치적 모험수를 하나 던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자,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그 순간부터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고 총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김두수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거는 거의 나와 있는 수순인 것 같고 국민들이 뭐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을 거고 민주당도 그렇게 반응할 건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흐르고 있는 이 정세 판단과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면서 일촉즉발 박빈의 승부로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 앞에 지금까지 약속했던 연동형 이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인데 이걸 바꾸는 순간 이 판은 완전히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분석 전반이 뭐냐면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 같다고 다 분석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역구만 해도 160석 가까이를 얻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야권의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200석을 올려갈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연동으로 바꾸는 순간 두 당 중심의 이 기득권 야합 같은 이런 프레임이 짜버리면 그냥 45대 55 국면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이것을 관리 못하고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뭐 정치적 이런 어떤 그 김건희 특검법이라든 이런 걸 그냥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그냥 판을 반반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런 실수의 과정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분위기로 보면 지금 뭐 병리평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국민들이 볼 때나 여러 가지 그 분석에 의하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만 해도 6석도 최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 판을 엎어서 만약에 여야가 거대 정당이 야합을 하는 순간 쏟아질 지금 이제 뭐 그 보수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 이걸 딱 타협하는 순간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이고 이 공격의 모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유교적 뭐 이런 쪽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정치가 무너지듯이 와라라로 무너지면서 이 판이 완전히 새로 판이 될 거고 그러면 초안지의 어떤 이런 그 형상이 삼국지처럼 바뀌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김두수 대표, 제가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김두수 대표의 말씀과 박진영 원장의 그런 이제 생각이 워낙 파격적이고 큰 것이어서 일단 좀 토론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두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선거구제와 관련된 거대 여야의 담합이 네. 김건희 특검법과 견주어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민주당에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인데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예. 않고요. 일단 선거법 문제, 그 비례대표와 관련된 병립행위냐, 준연동형이냐, 연동형이냐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권 내에서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김건희 특검법의 그 거부권 행사 여부하고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죠. 양국관리법 농민들 중에 쌀 농사를 짓는 분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의 파업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사실상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법은 말 그대로 KBS 그 방송 종사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일부 그 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요, 말 그대로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김건희에 대한 불편했던 많은 국민들, 특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소위 말하는 이찍들마저도 불편해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털고 가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67%가 지지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취약점인 서울에서도 78%가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 서울에서는 14%만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약세 지역에 있어서 또 강한 그 여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어떻게 가냐 안 가냐 하고 그 비교할 바 아니다. 두 번째, 병립형은 국힘이 던져놓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난리를 피우는 의제입니다. 병립형을 국힘에서 툭 던지니까 민주당에서 여기서 하들짝 하면서 비명계들이 계속해서 치고 놓으면서 연동형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연동형과 병립형이 정치 발전에 있어서 그 새로운 진화냐 이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검사 독재 정권에 살고 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에 살고 있으면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제1가치여야 되고 그 제1가치에 병립형이 기여를 할 것인지 준연동형이 기여를 할 것인지 연동형이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잘 뭐 이해를 못하고 연동형, 병립형 어떤 게 맞는지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도 선거제도보다는 김건희 특검법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연말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전국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관심 계속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토론을 좀 이어가야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나왔던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에서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표차 또는 지금 지지율 격차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나온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48.5%가 이재명 지지고요. 원희룡 지지가 지금 39.3%로 생각보다 격차가 높지 않다. 인천 계양은 원래 야당 강세 지역인데 일단 그 박진영 부원장 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상이에요. 수도권에 정상입니까? 수도권에 뭐 압도적으로 뭐 7대3 나오고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도 대체로 한 55대 뭐 35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아니, 격차 보통 55대 45 나오죠. 55대 55대 45. 45에서 그냥 10% 차인데 이제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뭐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희룡 그 장관이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 이제 제주도 도지사까지 했다가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정치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서 요즘 언론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가치의 영역입니다. 원희룡 정도 되고 이재명 정도 되면요.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정치보다는 나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끌고 갈래. 나는 민주당을 이렇게 끌고 갈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요. 아, 저기 가서 내가 자객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붙어가지고 이슈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저는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있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론조사에 보면 2%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에서는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 앞섰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수렴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김두수 대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선거제도 바꾼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200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병립형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런 이야기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뭐냐면요. 선거제도의 문제까지 다시 소취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던져가지고 작은 이슈와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김건희 특검에 올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심판론을 극대화시키고 난 이후에 선거제도의 문제는 나중에 가서 과연 윤석열 당을 100석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라는 그 판단이 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오늘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총선 국면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희룡 전 장관의 선전 양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인천 계양에 왜 출마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일단 보고 나서 원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의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계양을에서도 혹시 자신 있으신가요? 그건 지금 너무 특정 지역이라거나 상대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총선 참여라든지 또 어떠한 역할이 가장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더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대신 구체적인 논의를 떠나서 저희 기본 자세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바람이 크게 불어서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꺾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 올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불가능하다. 우리 강서구청 선거를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강서구청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가 38%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죠? 17% 포인트가 벌어졌지만 저들이 얼마 받았느냐 하면
윤석열 국정 지지율 정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38%, 35%에서 38% 부분은 말 그대로 디폴트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깜짝 놀랄 필요가 없고요. 일단 뭐 원희룡 입장에 있어서는 그 1타 5피 정도 될 정도로 남는 장사죠. 1차적으로 보면 나 험지 간다. 나 그 헌신할게. 당원들 나 좀 봐주세요. 두 번째, 이재명하고 붙었다. 대통령 후보감으로 급성장하고 자신의 비중을 확 높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상당히 중요하죠. 총선 때 이재명 발목 잡기를 하겠다. 전국 지연 유세를 다녀야 되는 이재명을 계속해서 개양에다가 묶어두겠다. 이러한 선거 전략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떨어져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러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역할들을 그 한동훈을 제끼면서 공고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총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원희룡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을 자기가 대권 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재명과 붙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붙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투표하느냐입니다. 말 그대로 막연한 불만, 그리고 막연한 그 지지가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불만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합니다. 이 투표 양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15에서 20%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2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 수도권 승부를 이렇게 박빙으로 몰고 가는 데는 원희룡 장관의 저런 그 정면 공격, 이재명과 맞대응 이런 것들이 좀 먹힐 수 있습니까, 김두수 대표님? 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 실제 이제 선거라는 게 각 선거구마다의 그 차는 또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선도적 뭐 바도로 그러면 큰 중요 이제 어떤 포석이 나아지는 건데, 원희룡은 이제 그 쓰임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제 비열해 보이기도 하고 참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수라도 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원희룡이 앞장선 거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좀 더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선거라는 게 가장 그 총선에서 1번 작동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게 어쨌든 지금 60대 한 30대 중반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야당의 힘을 보태줄래, 여당을 지원할래, 이렇게 보면 야권이 조금 50%, 뭐 40% 후반, 그 다음 여당의 힘을 보태야 된다, 뭐 30% 이렇게 해서 이 보기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대안적인 요소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여야 그 선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을 제외한 한동훈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더 줄어들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찍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항을에 출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연동돼 있었고, 또 대선 끝나고 나서 자기가 기반했던 성남을 떠나왔고, 거기에 따른 야당 대표가 너무 좋은 자리에, 쉬운 자리 간 거 아니냐, 이런 공격점, 이런 것들을 원희룡이 파고든 거죠. 자,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금 이낙연 또는 이낙연 당대표가 정면 공격을 하고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궁지에 좀 몰리는 형국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죠. 뭐 크게 느끼진 않고요. 제가 뭐 민주당에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모닝, 김건희 모닝, 매일 윤석열, 김건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면 됩니다. 원희룡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논의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 왜 스스로 갈등을 만듭니까? 해야 될 것은요, 김건희 특검 올려놓고 윤석열 퇴진하자라고 해서 국민들 지금 60%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 국민들을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모닝, 김건희 모닝, 민주당이 열심히 하시면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요. 네. 누가 온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향은 좀 있겠죠. 원희룡이라는 그 국토부 전 장관 출신이 온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은 좀 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리의 이 정치 지형과 흐름은 뭐냐면, 이미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의 폭정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누적된 분노들이 심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에 왜 올해는 보궐선거가 이렇게 없냐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누적된 욕구가 발산되는 게 총선이고요.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좀 다릅니다. 총선은 지방선거하고 좀 다릅니다.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인물론이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총선은 철저하게 정당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이 플레이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을 쳐다보면 새로운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의 판을 반전시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을 비롯해가지고 인류안으로 쌍끌이를 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여의도의 탁상공론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잔머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두 분 다 말씀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로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낙연계의 행동,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서 사쿠라라는 말을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내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간 총리와 당대표를 지난 것은 뭔가라고 정말 어리둥절해지는 자기 혼선이고,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닙니까?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평소에 김민석 의원 정책위 의장하고 계시죠? 네. 이미지로 보면 사쿠라라는 말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뿐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양문석 박사님이야 사쿠라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올곧은 정신으로 현장에서 의병투쟁하듯이 하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거지만, 사쿠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정책위 의장이 저런 말을 하면서 당내 갈등의 일종의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좀 센 표현인데다가 젊은 세대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사쿠라 그러면 거의 70년대, 80년대에 있다 그때요. 그 뒤로는 쓰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민주당 그러면 이제 일본 문제에 대한 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쿠라가 벚꽃 아닙니까? 벚꽃. 근데 벚꽃을 쓴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친일 부역자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제 가짜 야당을 뜻할 때 이 노선을 이야기하고, 전통 투쟁 선명 민주당과 아닌 이런 걸 이제 사쿠라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저는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어떤 행보나 말 이런 거에 현재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당 대표라면 그 전에 사전에 관리했어야 되고 포용했어야 되고 만나야 하고 충분히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총선 승리의 제1요소는 뭐냐면 분당을 방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반사 이익을 상대한테 안 주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혁신해내는 건데, 첫 번째 요소인 분당을 방지해내는 일에서 분당적 요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야당에도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여당에도 누군가 책임이 있듯이 야당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분당하는 사람 자체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그러면 당대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현재 이런 행보가 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야당이 분열된 요소로 갔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심플하게 질문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지금 형태로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박진영 부원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당내에서 혁신 경쟁을 한다든지 정말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을 정말 깃발을 들고 호남 출신으로서 대선 주자로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이재명을 따를래 아니면 나 이낙연을 따를래 이렇게 가면 오히려 당내에서 이 갈등이나 경쟁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가장 놀랐던 장면이 이준석을 만나고 이준석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하니 이분은 전직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때 호남의 상징 그리고 전민주당 대표 이것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하는 행보가 이준석 전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신당을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면인데 이것은 전략적 전술적 실패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철학이 없는 거죠. 지금의 시대 정신을 읽어야지 본인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싸우거나 경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당의 구성 자체가 당원의 구조라든가 국회의원의 구조가 내가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왜? 이 당에서는 내가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밖에 나가지고 다른 당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양당 구조를 난 깨트려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신당을 만드는 거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100% 신당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경남도당에 500만 원의 특별 당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계속 남아서 어른으로서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그전에 무슨 대권 주자였습니까? 의미 있는 중진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돼가지고 총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버리고 민주당을 나간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는 정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발언 중에 제가 좀 또 놀랐던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재명은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저걸 안고 우리는 총선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단면을 잘라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또는 검찰 정권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매우 부당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묵인해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재명 그래서 수사받고 있으니까 총선 실패한다. 이것도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오판은 다 오판이지 그 부분만 오판이겠습니까? 예. 자, 혁신 경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귀국한 지 그 4, 5개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수없이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표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 억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덕적 감수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총선까지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길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해서 사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도덕적 감수성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 개딸당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가 당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한번 봅시다. 개딸당이라고 하고 당대표를 넣으라고 했던 이원우, 김종민, 윤영찬, 조응천 이들이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40-50개의 그 기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열린 입들, 이게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면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지적질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안에서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낙연 당대표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심플하게 이야기해라. 이재명 나가! 사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왜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말 빙빙 돌리면서 도덕적 감수성이 어떠니? 넘쳐서 너무 활성화돼서 불편한 당내 민주주의
이 부분을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돼 있다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당 만든다고 하는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이낙연 전 총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 만들어서 나가서 여기에서 원내 정당 만들고 다시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이러한 그림을 혼자서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신당 가는 게 필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일단 차치하고, 이낙연 당대표와 이준석 국힘 전 대표 간에 신당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래 이제 정치적 지행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50대 50이라면 진보 내에도 30대 20, 보수 내에도 또 30대 20으로 나뉘어서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 또는 뭐 개혁 진보, 뭐 개혁 보수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데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만날 일이 없는데, 문제는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상 제3당 부분이 다 이렇게 싸그리 죽게 생기면 그들이 뭉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을 병립형으로 만들면 두 당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결사적인 어떤 흐름은 서로 만나서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안지가 삼국지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병립형으로 바꾸는 시도, 즉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거기에 대항하려면 제3세력은 다 뭉친다.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야 간의 공격과 수비, 또 수비와 공격이 막 반복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내부 갈등 똑같이 있고, 누가 총선 주도할 것이냐, 신당을 만드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께 여쭤보면, 자, 이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현상적으로 맞지만 본질적으로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과 평가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그렇죠. 상황이 생기면 이것이 아닌 다른 쟁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60%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증오의 강도를 봅니다. 55% 정도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도 늘 조언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해야 하는 뜻이에요. 그럼 윤석열 정부도 그 정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이 끄집어내야지만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더 붙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슈가 생긴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제도 문제인데요. 역으로 저는 뭐 병립형 주의자도 아니고 연동형 주자도 아닙니다만은, 안철수는요 2016년에 병립형의 상황에서 40석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을 양쪽으로 걷어차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집단들은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관계없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틈새를 밝힌다고 하니까 자신의 철학이 뭔지, 또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강력하게 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낙연 대표가 만든 지지율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 생기고 이낙연 신당 생긴다고 칩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비명들이 민주당이 싫어서 다른 데 찍는다고 칩시다. 조국 신당 다 찍어버릴 거예요. 이낙연 신당에 표가 안 나와요. 그건 뭐냐면요, 이낙연 대표가 조국 장관처럼 윤석열 정부와 싸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조국 장관처럼 개혁적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소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정당의 정치 세력을 만들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 들으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좋은 전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략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좋은 안을 민주당이 충분히 협소해서 이거를 제대로 된 총선 전략으로 삼자,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니, 구성원들의 문제. 실제로 이제 총선을 바라보는 지역구 정치의 한계예요. 지역구 정치의 한계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유지만 만나면요, 늘 그런 이야기 들어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듣는데, 국민들은 지금 싸워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례대표와 관련된 선출 방식, 이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주요 이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국힘당이 그냥 갑자기 병립형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곳곳에서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 이슈를 결정적으로 키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현욱 무리들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낙연 전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이슈만 가지고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 자체가 쌍특검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재 정권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선거 방식이 어떤 것인가가 제1차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병립형이 유리하면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고요. 연동형이 유리하면 연동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부분은 나중에 특검 이후에 1월 달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도 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앞서 김두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제3 세력이 똘똘 뭉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해인 신당, 손영길 신당,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정의당, 진보당 이들이 똘똘똘 뭉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3 세력이 똘똘 뭉친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나왔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있어서 이슈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토론을 해주신 양문석 박사님, 김두수 대표님, 박진영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냐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냐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하게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국민이 혁신을 원하는 시기냐 통합을 원하는 시기냐 이지 정치인 스스로 내가 혁신이다 내가 통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과 상당히 괴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